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대구, 서구 등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 최근 행정안전부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구의 경우에 지난달 등록 인구가 총 16만 1,500여 명으로 지난 2016년 6월 20만 2,900여 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6년 동안 무려 4만 명 이상 줄었는데요. 특히 소아 청소년의 약 43%가 줄어들어서 이들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서구청은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안에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교육, 보육환경 개선 방안, 주거환경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지방소멸 시기에 지속적인 투자로 인구 유출 속도를 늦추고 회복세로 돌아서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7월 25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우리 지역 고속도로 위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정체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동명동호 나들목 일대부터 다부터널 일대까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엔 고장차 있어서 1km 정도 어렵게 지나고 있는데요. 달성 1터널 안쪽 2차로에 승용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금호갈림목 조금 지난 2차로 쪽에 낙하물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구암로 70내거리에서 구암내거리 방향 70내거리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 빚고 있습니다. 태평로 대구역 내거리에서 태평내거리 방향은 신호 앞두고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동북로는 복현오거리에서 산격중학교 3거리 방면 복현고가차도 중간 지점에서 차량 지체되고 있습니다. 경안로 반야월 내거리에서 각산내거리 쪽은 각산내거리 신호 두세 번에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날씨입니다. 현재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이동하실 때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낮 기온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현재 기온은 28.5도, 습도는 75%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동구의회가 현재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경북대병원 본원이 이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동구로 유치돼야 한다면서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구로요? 이 동구의회가 지난 22일 임시회에서 이 경북대병원 본원 동구 이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는데요. 이 건의문에는 이 지자체마다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 중남구에는 각각 2곳씩, 이 달서구, 북구는 각각 1곳씩, 수성구엔 전국 최고 수준의 민간 의료기관이 집적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동구에도 이 상급 종합병원이 유치가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낸 겁니다. 예. 지금 동구 안심지역 미개발 자연녹지 등에 경북대 본원을 이전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동구의회가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이전에는 이 동구가 제2대구령 건립 유치와 관련해서 좀 입장을 냈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하에서 지금 제2대구령 건립이 일단은 좀 유보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예. 이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으로 이 동구 쪽에서 목소리가 좀 달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각 구에서 또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다른 구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을 놓고 이 군부대 이전 후적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여기로는 뭐 수성구가 또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이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을 놓고도 아마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이전지
때보다도 훨씬 더 유치 경쟁이 또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용역에 곧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또 병원 관련 소식인데요. 이 코로나19가 요즘 사실 재확산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 또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날에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사흘 이내에 받으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단계적인 일상 회복과 맞물려서 해외 여행이라든지 조금씩 이제 일상 회복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매일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요. 최근에는 연일 300명 안팎을 이어가고 있는 데 따라서 이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네. 대구시도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 중인데요. 이 심하게는 15,000명 수준까지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병상 확보에 나서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대구에는 161개 정도 이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이 있고 여기서 68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19 검사하고 치료제 처방에서 진료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 기관을 조만간 552곳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좀 하반기에는 해외여행을 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예, 재확산을 두고 이제 다음 달 말까지 좀 더 좀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꼭 이제 개인 방역 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절차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상북도 역시 이 산하 공공기관을 크게 줄이는 이 구조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경상북도는 지난 13일 산하 공공기관을 현재 28개에서 19개로 축소하는 구조 개혁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이 경북문화재단의 경북콘텐츠진흥원과 문화엑스포를 하나로 묶는 계획에 대한 이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경주시 의회와 경주에서 활동하는 이 천년 미래포럼 등 단체가 이 경북도와 경주시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문화엑스포를 이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안동에 있는 경북 콘텐츠진흥원은 입주한 기업들이 통폐합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콘텐츠 기업 지원 위주의 진흥원이 순수 문화예술 중심의 문화재단과 합병될 경우에 10년 동안 진흥원 중심으로 구축됐던 산업이 와해가 되고 기관의 전문성 저하했다는 실적 부진도 우려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통폐합 과정에서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하는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이 국가 콘텐츠 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로 지정됐던 이 콘텐츠 진흥원 재승인 역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경남과 청주 두 곳만이 문화산업과 문화예술의 기능을 통폐합해 운영하고 있는데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필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덧붙이면 이 경남과 청주 두 곳 중에 이런 통폐합이 이루어졌던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경남의 이 문화산업과 이 콘텐츠 산업 기관을 통폐합한 바가 있었거든요. 대구 경북이 모쪼록 공공기관 통폐합이 모두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업계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까지 좀 이 속도를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대구와 경북 모두 아시다시피 이 통폐합하겠다라고 하는 기간을 이미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다 보니 이런 이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또 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좀 들어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역 소식이 있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을 10%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복지 예산 삭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비법정 전입금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부터 해주세요. 네,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법정 전입금이 아닌 것이 이 비법정 전입금이겠죠. 이 법정이라는 거는 뭐 문자 그대로 법으로 정해놨다는 뜻이고, 예. 이 전입금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사실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긴 하잖아요, 교육청이. 근데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세금을 걷거나 하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대상이 학생들하고 학부모다 보니까는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금 내고 다니지는 직접적으로 이제 네. 예전처럼 이제 뭐 그 월사금 뭐 이런 것들을 내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교육청 그 세수를 쓰는 돈을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은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다. 요거를 전입금이라고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법정 전입금이라고 하면은 지방교육세, 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이런 식으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해당 지방교육청에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을 법정 전입금이라고 하고요. 정해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요. 이거는 비법정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재량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비법정 전입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아니고 비법정 전입금을 10% 줄이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올해 교육청이 대구시로부터 받는 비법정 전입금이 887억 5천만 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방침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88억 원 가량의 예산 감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거의 90억 원 가량 10%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교육청 지출 구조에 좀 변화가 생기겠는데요?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죠. 왜냐하면 이 법정 전입금이라는 거는 단순히 법에 따라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정해진 곳에 쓰는 경우가 많은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네.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예산인데 반면에 이 비법정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 해당 교육청의 뭐 이 교육감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이 자유롭게 학생복지 관련해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필요한 곳에요. 네, 실제로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비법정 전입금 대부분을 이 학교 급식비 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이 초중고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하는 데만 738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 전체 비법정 전입금 중에 86% 이상이 이 급식비 지원에 쓰이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이 지금 사실 학교 급식에 대한 여론을 감안하면 또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전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가 결국 본인이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도 있거든요. 예. 이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재반 상황들을 고려하면 대구시나 교육청이 급식비 지원에까지 다 삭감하면서 이 비법정 전입금을 깎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법정 전입금 총액 중에 이 급식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한 120억 원 정도 남잖아요. 네. 여기서 88억 원을 삭감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교육 사업의 좀 전반적인 삭감이 불가피하죠. 이 급식비 이외에 이 비법정 전입금이 쓰이는 곳을 보면은 뭐 공공도서관 운영비라든지 학생들 교복 구입을 지원해주는 사업, 또 영재학교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생각해봐도 남는 돈이 32억 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공공도서관 운영비에만 43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런 사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단하거나 좀 다른 예산 확보처를 찾아가지고 좀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급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산 중단이나 축소가 이제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김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이 예산 대부분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예산에서 여기를 좀 가지고 오거나 하는 방식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뭐 교육복지 비용, 교사의 연수 비용을 줄이고 이 가장 또 약자인 교육공무직의 인건비 인상도 좀 억제해서 노동 조건 역시 악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육단체들은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가 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이 비법정 전입금 축소 계획을 중단하고 네. 이 물가 인상 등으로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만큼 오히려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단체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대구시가 비법정 전입금 10%를 줄이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요? 지난번에 이제 채무 감축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홍준표 시장의 전매 특허죠. 이 채무 감축. 경남도에서 그랬듯이 대구시에서 똑같이 진행하면서 부채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읽히는데, 이 대구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시의 채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 좀 교육청도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대구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줄이는 대신에 시교육청이 직접 보조하는 부분을 높이자는 의미다. 이 사업 중단 같은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실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한 걸로 전해졌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빚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사실 행정기관이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정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의 경남도지사 시절에는 채무 제로라는 업적을 굉장히 앞세우고 있습니다만 네. 그 대신에 그 시기 경제 성장률도 제로로 만들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사실 물론 코로나19에다가 공원 일몰제 같이 큰 돈 들어가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기준으로는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여러 도시들에 이어서 한 4, 5위 정도, 한 15% 정도 됐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 가까이 만들어지면서 서울에 이어서 전국 2위가 됐었거든요. 네. 이때는 좀 채무를 줄여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더라도 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적당한 지점에서 좀 타협점을 찾을 그럴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죠. 네, 이 대구시가 지난 14일에 유사 중복 사업을 폐지하거나 지원을 30%까지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21일에 대구시의 지출 구조 조정이 복지 정책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예산 축소가 아닌 장애인 탈시설 정책, 발달 장애인 돌봄 정책 등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예산 규모를 보면 약 31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지원을 30% 감축하겠다. 그 전반적으로 이 채무 제로를 앞세우면서 예산들을 줄이겠다고 하면 이 장애인 복지 예산 역시 이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한편 정부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대학 반도체 인재 육성에 전용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내용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사용처를 기재부의 요구대로 이 반도체 대학에 전용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교부금을 축소해서 고등교육에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 사실상 이 유초 중등교육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예산이 액수로 보면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요. 이렇게 되면 교육청과 학교가 매년 교육계획을 세우면서 책정하는 예산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지금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학령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게 삭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게 교육계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사실 교육재정 수요라는 게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나 교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0년 이후로 학급 수하고 교원 수는 학생 수하고 반비례해 가지고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이 과목 수하고 교육 방법도 늘었고 투입되는 교사들이나 기자재도 선진국 규모에 맞게 늘어났습니다. 예. 그만큼 또 학부모들 기대도 늘어가지고 교사들 스트레스도 커졌고요. 사실은 뭐 90년대 초반생인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만 해봐도 지금하고는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사람 수도 많았던 반면에 맞죠. 선생님 혼자서 이제 다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얘기 들어보니까 20명도 안 되는 교실에 이제 주요 교과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교육의 질이 올라간 만큼 돈은 더 필요하다라는 게 교육계 입장입니다. 자, 대학들마다 재정 문제가 심각해서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닌 쓰임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채무를 줄인다는데 매몰돼서는 안 되고요. 줄여야 될 것들을 줄이고 써야 될 곳엔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적절한 행정일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 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일단 질러놓고 나서 적당히 좀 타협해서 만들어가는 걸 잘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좀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뭐 세금이라고 하는 게 세비라고 하는 게 채무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시민의 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써야 할 곳이 무엇인지 좀 가려야 된다.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10월 25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환기에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청년 리포트, 오늘은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어느덧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 다니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방학을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죠. 네. 아마 하반기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상반기에도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도전을 했고 실패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시업 실패를 반복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 3가지 정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학이 아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 자체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첫 발걸음이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 비율로 고려를 해보면 청년 창업자보다 취업자가 95% 정도 되기 때문에 취업으로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취업 성공률이 너무 낮다는 점이죠.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 경북 권역 내 5개 4년제 대학의 취업 성공률이 50% 중반 내외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60% 정도 내외가 되는데요. 지방대학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특화된 그런 기술을 배우는 전문대학의 경우는 종합대학보다는 취업률에 있어서 늘 앞서왔기 때문에 그 취업 성공률의 수치만 살펴보면 지방 4년제 대학 출신의 청년들이 취업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4년제와 전문대학 간의 취업 준비에 있어도 그 차이가 있겠죠? 네,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보면 패턴이 좀 있는데요. 그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처음 입학할 때부터 어떤 기술을 연마를 해서 취업처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서 취업적인 부분에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집중과 포커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뭐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심화 말고도 교양이라는 과목에 대한 비중도 높고 좀 더 탐색과 선택의 폭이 오히려 넓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취업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조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 전문대학이든 종합대학이든 최고의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커리큘럼과 학제 과정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드시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대학 사용법을 잘 모르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법이요? 네네. 제 사적인 의견으로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보다는 대학에 들어서는 청년들의 목적의식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의식에서 차이가 있다 무슨 말씀이신 건가요? 네, 사실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그런 학과를 고려를 하고 진학을 해야 하는데 이 청년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면 성적에 맞춰서 학교로 왔고 학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학과가 맞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많이들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고민 상담을 해보면 졸업 시점에 전공을 이제 A 학점을 쭉 받아왔는데 네. 그 전공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라서 전공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 다시 전문대학에 그런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A 학점을 받아도 그건 이제 학점일 뿐이고 자신의 이제 어떤 적성과 맞지 않아서 다시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군요. 반복되는 취업 실패 이런 부분과 좀 연계가 있겠네요. 네, 사실 그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전형을 살펴보면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서류에서 물론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이력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지 않고 테스트도 하기도 하지만 기업마다 특화된 인적성 검사를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인적성 검사와 서류 면접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고 과감한 시도를 하기가 좀 힘든 거죠. 네. 목적의식 없이 급한 대로 이런저런 말들을 참고 삼아서 방향을 정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현장에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고요. 특히 그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들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준비하지 않던 수리, 논리, 또 언어, 상식 같은 분야 이런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다수 있다 보니 목적의식을 가지고 좀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취업 실패 경험을 하는 청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해당 회사에서 자신이 맡을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난 자신의 전공과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그게 어떻게 자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자소서와 이력서에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인 인증시험 성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험들도 지원 시점이 임박하기 전에
제법 긴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뭐 영어 성적 점수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성적도 필요하고 또 예?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기업마다 특화된 시험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시험에서 점수를 못 받아서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기업과 공무원 채용 면접관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면 면접에서 외운 티가 너무 난다고 하는 외운 그런- 티요? 네네 그런 이렇게 질의응답 사항에서 시나리오 준비를 하는 거죠. 기본 내용은 준비를 해두되 좀 이렇게 애쓰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답변이 흘러나올 수 있는 느낌으로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답변에 좀 창의성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은 네.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업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뭐 좀 도움 말씀 좀 주세요. 네, 경쟁률이 너무 높은 기업이나 그런 기관에는 사실 채용 과정에 반드시 운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운만을 믿고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했는데도 반복하고 장기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전략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덜한 곳으로 지원을 해서 얼마간의 경력과 실력을 쌓는 시간도 필요하죠. 오히려 경력직 전환 지원으로 예초 목표한 회사 입사를 목표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 5에서 40mm가량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지만 소나기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고 습도도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수분과 염분 섭취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